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편집주간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김변 요즘 늦은 나이에 교육열을 불태우시느라고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였죠? 서울대학교에서 의료정보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과정 그걸 공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바쁩니다. 그러려면 이제 건강해야 되는데 혹시 몸보신 위해서 뭐 한약 같은 거 혹시 드십니까? 글쎄요, 뭐 늦은 나이에 교육열을 불태우고 있다는 말에 일단 이해를 제기하고요.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는 날이 교육이 끝나는 날입니다.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새 쪽지 시험 보느라고 아주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 없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밥 잘 먹고요. 잠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규칙적인 운동도 안 하고 규칙적으로 뭘 먹지도 않고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이제 파탄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건강보험 재정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글쎄 뭐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저는 진짜 보험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병원도 안 가지 보험료 많이 내지 꼬박꼬박 내지. 자, 오늘 히구라 시작에서 한약 얘기를 꺼낸 것은요.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 소개할 내용이 한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미끼로 사용하려고 그랬구나. 의사면 뭐 누구나 알고 있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한약을 장기간 복용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간 기능에 상당히 좀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려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모르고 있었죠? 법조계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도 좀 흥미로운 판결인데요. 오늘 히구라에서 이 사건 외에도 천병상을 거느린 대학병원에서 허위 청구를 해서 망신을 당한 사건 등 의료계의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계의 이슈를 짚어보는 히포크라테스 2015년 3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발표했다면서요. 네. 심평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이제 2014년까지 5년간 다발생 순위 상병을 조사해 공개했는데요. 입원 환자 중에서는 디스크 환자가 가장 많았고요. 외래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기관지염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 순위가 해마다 바뀌죠, 많이? 네, 바뀌죠. 특히 이제 이 디스크 환자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2010년까지만 해도 이제 처음 이제 조사에 들어갈 2010년까지만 해도 다발생 순위가 이제 7위였는데 환자가 연평균 14.7%씩 꾸준히 증가해가지고 결국에 지난해에는 이제 1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래 진료를 말씀드렸던 급성 기관지염의 경우는 지난해 무려 이제 500만여 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지난해뿐만 아니라 매년 한 1,000만 명 이상은 이 질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 10년부터 14년 사이에 뭐 무슨 병원 해가지고 척추 관련된 병원들이 엄청 늘어났었잖아요. 이 시점에. 네. 관련이 병원이 많이 늘어나서 환자가 늘어나는 건지 환자가 늘어나서 병원이 늘어난 건지 이거는 참 그 원인 분석은 안 됐나요? 그 둘 다죠, 보통. 이게 이제 의료의 이제 문화적인 측면, 요런 거를 얘기할 때 흔히 이제 예로 드는 건데, 사실 뭐 인종적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라면 다 대충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나라별로, 이 질병 발생 통계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이 의사의 숫자, 분포 혹은 뭐 의료보험 제도의 뭐 성격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럼 뭐 많이 보험 하죠. 쪽으로도 10년 이후에 그 척추 관련된 보험 카바레지가 많이 늘어났었나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예. 뭐 MRI나 CT나 이런 게 보험 급여가 그렇죠, 점점 그렇죠. 확대된 거는 확대되고 있겠지만 있는 네.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글쎄요, 뭐 의학적으로만 보면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면서 운동도 다 안 하고 하니까 디스크 환자가 실제로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하고도 있겠네. 물론 관련이 있을 거고 그러네요. 예, 오래 쓰면 허리가 많이 아플 어, 거니까 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는 네. 디스크 수술을 열심히 하는 의사들이 네. 뭐또 열심히 병원들이 예,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곽 기자가 2010년에 마치 이 순위를 처음 조사한 것처럼 아니요, 말했는데 아니요. 뭐 여기 이제 그렇진 않아요. 여기 예. 발표한 것에 아, 최초 요거의 첫 해. 요거의 그렇죠. 첫 해. 요 통계는 뭐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하고 있는 거고요. 통계입니다, 이거. 예, 예. 네. 근데 급성 기관지염이 1,500만 명 이것도요.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아마 그런가요? 감기야. 이 감기 환자나 그렇겠죠. 네, 네. 조금 이제 그런 경우에 약을 조금 더 세게 쓰기 위해서 네. 질병을 아. 실제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심한 질병으로 진단명을 붙이는 경향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게 다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업코딩이라고 합니다. 혹시 환자도 모르게 환자한테는 감기라 그러놓고 올릴 때만 그렇게 올리고 뭐 그러나요? 뭐 그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업코딩이라고 해서 그 질병 코드를 넣을 때 약간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감기라고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심한 감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기관지염 지금 여기 나온 급성 기관지염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감기인데 아주 심한 감기일 때 그럴 때 이제 좀 약을 항생제도 좀 쓰고 뭐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감기라는 진단명을 넣고 약을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네. 심평원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렇죠. 감기 환자한테 이렇게 약을 많이 줬냐. 이러고. 어. 그때 가서 아니 감기가 정말 심해서 필요했어요라고 말하면 안 믿거든. 심평원이. 근데 그래서 차라리 급성 기관지염이다라고 업코딩을 하면 업코딩을 해서 약을 더 많이 주면 그러면 그건 이제 서류상으로만 보면 아주 합당한 깔끔하죠. 처방이 되니까 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의사들이 약 많이 쓰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면 숨은 뭐 네. 그런 게 있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돈이 더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의학분업이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 네. 덜 뺏기기 위해서. 덜 뺏기기 위해서 네. 부당 삭감을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측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표시가 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은 있나요? 뭐 기관지염 같은 걸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을 텐데요. 네. 글쎄요, 뭐 다른 어떤 좀 보험에 좀 뭐 더, 가입을 못 한다든지 뭐. 네, 기관지염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뭐 조금 심각한 병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안 해줄 있을 수도 텐데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업코딩을 또 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알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어쨌든 요런 부분들 뭐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의료 제도가 너무 좀 이렇게 의사들을 조인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그거를 피해가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 현상이 또 여기서 그런 보이는 현상들이 거네요. 나타나는 통계 거죠. 숫자 안에도 보이네요. 네. 그러게요. 네. 넘어가죠 뭐. 그래요. 자, 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그 네. 서울대병원에 15분. 네. 네. 네, 임재준 교수하고 몇몇 이제 젊은 교수들이 토요일에는 15분 네, 요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는데 주중에도 10분 이상 뭐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기사가 또 났어요. 네. 네. 요거는 좀 그 전에 기사보다는 조금 짧은 기사인데요.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데요. 주말이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 요거를 주말로 봐야 되는지 뭐 애매하긴 한데. 금요일 오후가 주말이 아니죠. 예. 그렇죠. 아니요, 뭐 네. 저기 홍모 지사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골프 치신 게 미국은 금요일은 오후가 되면 거의 휴일이랑 다름이 없다. 이렇게 그런 말을 예. 했어요. 아, 그랬군요. 아무튼 뭐 금요일 오후에 특이하시네. 운영되는 폐암 조기 진단 클리닉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 이제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을 10분 이상 확보해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최상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병원장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게 이게 서울대병원에서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이런 움직임이 지금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폐암 조기 진단 클리닉에 오는 초진 환자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금요일 오후
다루기도 하고 그렇기는 해도 제한적이긴 한데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병원에서는 또 환자들이 그렇죠. 왜 니네는 이렇게 짧게 보냐 뭐 이런 또 불평을 할 수도 그렇죠. 있고 서울대병원에서 좋은 일이긴 한데 예. 좀 걱정도 됩니다. 예, 이 보통 이게 서울대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렇죠.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약간 참 상식성이 좀 있죠. 예, 좋은 얘기긴 한데 또 뭐 1000병상 넘는 대형 병원이 허위 청구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요건 좀 완전 반대되는 지금 얘기인데. 1000병상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꽤 요즘은 있죠. 꽤 있죠. 예, 요즘은 꽤 요즘은. 있죠. 네. 예, 요즘 외국에 오히려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는 많은데. 네. 진짜 좀 황당한 소식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관동의대라는 곳이 있는데 요것을 인수해서 인천에 이제 1000병상급으로 대학병원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국제성모병원이라는 곳입니다. 인천교구 카톨릭의 그렇죠. 인천교구에서 인수한 거죠. 인수를 네. 한 거죠. 그리고 학교 이름도 가톨릭 관동의대로 맞습니다. 관동 가톨릭인가? 가톨릭 가톨릭 관동 가톨릭 관동의대인가? 뭐 관동의대로 이럴 겁니다. 바뀌었죠. 예. 그런데 그곳에서 이 직원들의 친인척 정보를 활용해서 허위 청구를 했다. 즉 이건 이제 좀- 친인척이 오지도 않았는데 온 네. 것처럼 해서 이건 아주 어, 고의성이 딱. 짙은 건데. 그렇죠. 좀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이제 경찰서에서 발표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부경찰서, 인천 서부경찰서가 이제 관할 곳인데요. 여기 이제 이곳에서 국제성모병원에서 환자 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부풀려가지고 급여를 챙기고 있다 이런 혐의를 포착을 하고 지난달 16일에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2월 16일에 그렇죠. 압수수색을 언론에 했군요. 알려지기 전이죠. 네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분석 결과를 이제 압수수색해서 분석 결과를 쓱 보니까 병원 측이 이제 직원을 상대로 환자 유치를 독려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해서 지난해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 공휴일 등 뭐 이럴 때 이제 온 환자들을 쭉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이런 직원들의 친인척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허위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을 출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 건당 뭐 건수 이렇게 비용이 크진 않아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뭐 몇만 원, 뭐 몇만 원 수준이겠죠. 정도. 네. 병원 찾아냈다고 측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뭐 반대 얘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뭐라고 그렇죠. 네, 예. 해명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뭐 보통 이런 식의 사건이 터지면 병원에서만 전화를 안 받거나 뭐 잘 모르겠거나 경찰 조사 임하겠거나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미 이제 좀 자포자기를 하셨는지 허위 청구는 했다. 이 사실은 인정은 하셨어요.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제 병원의 개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인 일인지, 것인지가 그렇죠. 중요한데 네. 근데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병원이 이제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개원을 하게 되면 병원 내 시스템 이런 걸 돌려봐야 되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쭉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친인척들을 데려와서 이제 진료를 보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때 이 관계자의 멘트가 뭐라고 했냐면 몇몇 직원들이 좀 튀어 보이려고 그런 실수를 좀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한 거죠. 튀어 보려고라는 표현 그렇죠. 참 그런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친척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다가 이렇게 허위로 청구를 하는 거를 윗사람이 알면 이게 튀어 보이는 거예요? 뭐 의미상 보면 뭐 좋아하지 칭찬받는다는, 않을까, 뭐 칭찬받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뜻인데. 그런 의미죠. 예. 아니 정상적인 조직이면 윗사람이 만약에 아랫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발견하면 너 미쳤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을 내야 근데 되는데. 튀어 보려고. 거기 이제 병원 측에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200여 명 가량 되고 물론 더 많아질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의심 그렇죠. 경찰이 허위 청구로 의심하고 있는 사람만 200여 명이니까. 그리고 한 2, 3만 원 정도니까 이제 다 해야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네. 우리 병원이 뭐 규모도 있고 한데 이거 1,000만 원 때문에 허위 청구했겠느냐 이런 멘트를 그 관계자분께서는 이제 하셨죠. 거꾸로 이 정도로 하는 병원이니까 설마 1,000만 원 벌려고 했겠어? 더 많이 했겠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드러난 있네요. 게 1,000만 원이지 네.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과징 업무 정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요.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청구로 해서 사기로 가게 되면은 형사적으로 병원 문을 닫아야 돼요. 의료업 정지 처분을 해야 돼요. 그게 근데 과징금 부분은 워낙 청구가 많고 이게 그 비율이 작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로컬 의원급이라고 한다면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5배가 나올 텐데 워낙 다른 걸로 청구한 게 비율이 많으니까 작아요. 예, 분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업무 정지 쪽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허위 청구 이미 확인이 돼서 문제가 됐다고 딱 결론이 나면 사기죄로도
고발이 그렇죠.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면허 정지나 업무 정지가 나오면 그건 의료업 정지를 해야 돼요. 병원을 근데 닫아야 이제 됩니다. 그 제가 복지부에도 네. 안 그래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의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료기관 정책과 네. 병원이니까 문의했는데 거기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병원에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는 자신들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의사와 관련된 거니까 네. 의료 자원과에 연락을 좀 해봐라. 네.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의료 자원과에 문의를 드렸더니 자원과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청구 허위 청구 들어간 허위 그 환자가 들어간 청구를 낸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청구 네. 실명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이름이 들어간 의사한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면허 정지나 면허 뭐 취소까지는 안 갈 거예요. 비율이 네, 너무 작고 금액이 정지겠지, 작아서 정지. 정지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이게 병원에는 피해가 안 가고 이 실제 거기 이름이 청구에 이름이 들어간 의사만 면허 정지를 뭐 한 몇 개월 받는 자, 지금 선에서 병원 끝날 주장이 것 같다. 뭐 만약에 이런, 네. 사실이라면 병원 고위층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병원 직원 일부가 튀어보려고 차트를 허위로 조작한 셈이 되는데 그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이제 의사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뭐 아무 의사나 이름을 갖다 넣었다. 그런 뜻이 되고 근데 그 의사는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겠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억울하죠. 그게 사실이라면 글쎄요, 뭐 네. 의료 자원과에서 알았든 몰랐든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뭐 별다른 말을 못 하겠는데 이거는 개설자한테 가는 거죠. 원래 개설자가 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개설자가- 이런 일이 다시 안 네. 생기게 하려고 개설자한테 해도 가야 되는 저도 거죠. 그래야 네. 될 것 같아서 음. 물어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제 물론 이제 경찰 조사가 아직 안 끝난 사안이니까. 그러게요. 네. 저희가 이게 뭐 예. 지금 경찰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리기 그렇죠. 좀 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딴 대학도 아니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요. 그 한국에서는 이런 이 허위 청구 뭐 이런 이 논란들이 부당 삭감이다 뭐 이거는 허위 부당 청구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돼서 약간 희석되는 측면이 있지만 명백한 허위 청구는 분명한 사기 행위가 맞고 이건 허위 청구는 네, 이렇게 이제 명백하죠. 없는 환자를 만들어내서 청구하는 행위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어떤 부당 청구 논란과는 전혀 다른 뭐 붕대 몇 개 쓰고 뭐 차원의 이런 문제인 거랑은 거거든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는 덜 알려졌습니다만은 외국에서도요 이런 그 보험 청구 사기 사건들은 계속 다르다. 문제가 되고 있겠죠. 있고 예. 뭐 일본에서 제일 큰 요양병원 체인 이 한번 이렇게 크게 이런 진료비 허위 청구 스캔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병원 전체가 다 문 닫았었어요. 그때도 몇 년 전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큰 병원도 이런 사기 청구에 연루돼가지고 아예 문을 닫는 그런 경우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액수가 적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말씀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톨릭 관동 국제성모병원에 네. 계신 높은 분들이 이 일선의 의사들한테 병원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조금 청구를 좀 더 해라. 예? 뭐 이렇게 좀 몰래 예를 들어서 뭐 기구 하나 쓰면은 그거 한 3개 썼다고 이렇게 좀 처리하고 해라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분으로부터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다. 네. 예. 그 가톨릭 병원의 높으신 분이 최고위라고 높으신 분이 일선 의사들한테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공개 거짓말로 청구를 하라는 얘기를 해서 정말 충격받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 사건 불거지기 오래전에 전부터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만 가지고 기사를 쓸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소문이 있는데 좀 우리 좀 진짜 확인해 볼까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우리가 했었잖아요. 했었죠. 그렇죠. 예. 하셨었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얘기를 이제- 쭉 들어오던 와중에 이 사건이 딱 불거지니까 사실이겠구나라는 사실이겠구나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안 될 수가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명예훼손 뭐 이런 거 걸려요? 이미 뭐 다 말해놨잖아요. 우리 또 근데 편집이라는 뭐 게 아니라니까. 보도에 나와 있는 거고 네. 내용이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직원이 그걸 했다는 거는 그건 우스운 얘기고요. 직원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런 거잖아요. 뭐 가령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안 팔린다고 직원 보고 하나씩 더 사라 뭐 이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직원들 동원하는 게 그게 직원들이 뭐 자기가 선의로 가는 경우들이 어렸으면 다 그 일일이 뭐 모으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교사를 하지 않았으면 네. 적어도 양벌 규정으로 또 책임은 집니다.
아니 근데 양벌기적으로. 자동차는 직원들이 어떻게든 자기 돈 주고 사는 거고 그거는 거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뭐 친척한테 강매를 했든지 간에 이거는 아예 없는 환자를 진료를 본 것처럼 만들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이제 꼬리 회사에서- 자르기를 한 거죠. 네, 그 직원들로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거기 담당 의사로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볼 때 맞지 않고 이건 의료기관 개설자의 문제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개설자가 만약에 덮게 되면 개설자가 만약에 면허가 정지된다. 네. 그러면 병원 문을 닫아야 되는 건가요? 그 몇 개월 동안? 병원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병원장을 바꾸면 해결되는구나. 아니죠. 아. 개설자는 여긴 법인일 거잖아요. 네. 법인이니까 법인한테 이제 이 법인은 또 금고 이상의 형 이런 게 없거든요. 또 법인한테. 법인은 그렇죠. 사람이 네, 아니니까. 사람이 법인 아니니까. 이사장한테 이제 아. 그 수사의 초점이 올라가겠죠. 예, 병원장이나. 근데 지금 아까 곽 기자가 네. 얘기했듯이 현재 법적으로는 뭐 법인한테 책임을 묻거나 대표자한테 물을 뭐 그럴 건덕지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는 것 네. 같아요. 그게 만약에 있었으면 네. 언급이라도 했을 예전에 텐데. 허위 청구 이런 거 사기죄로 해서요. 각 큰 서울대학 병원장님도 가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적도 있고. 병원장이 조사는 받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소까지 됐었어요. 물론 무죄가 나왔지만은. 네. 일단 뭐 좀 더 봐야겠지만 뭐 밝혀진 것만 이 전부이기를 바라고요. 그럼요. 그래야죠. 네. 이게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일부 좀 소수의 사람들이 뭐 그랬다고. 무슨 이유로든 이렇게 그렇죠. 좀 한 네.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지켜보고 더 밝혀지는 게 있으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의사협회에서 이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데 이게 이제 쇼닥터 근절 그렇습니다. 관련 노력 중에 하나죠. 자, 네. 자세히 얘기 전해 주시죠. 네, 정부에서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쇼닥터 근절 부분인데요. 의협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뭐 크게 뭐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뭐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를 현혹시키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매체 뭐 이런 거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의료인을 뭐 사용하면 안 된다. 방송 출연 대가로 의사가 이제 금품 등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이렇게 누가 생각해도 뭐 하면 안 되는 뭐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큰 저기죠. 그 원칙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A4 용지로 한 글자가 크긴 합니다만 3페이지에 3페이지. 걸쳐서 자세하게 네.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 발표됐을 때 그 출연료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의사는 방송 출연해도 돈도 못 받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소정의 출연료 이상의 금품 혹은 맞습니다. 간접 광고 등 음. 경제적 이익을 뭐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맞습니다. 수준에서 네. 출연료는 받아도 됩니다. 네. 출연료 하지만- 이상의 금품. 예, 출연료 과도한 뭔가 엉뚱한 거를 네. 나가서 받으면 안 된다라는 네. 뜻이고 거꾸로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돈을 주는 그래서 것도 당연히 안 되죠.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몇 가지 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네네. 예, 거기 보면은 일단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아, 그 중요하죠. 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제품의 기능성이나 의학적 효능, 효과를 보증하거나 특정 제품을 지정해서 공인, 추천, 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누구도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 의사가 출연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무슨 블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가 이 방송에 출연했다. 이렇게 이제 거기 올리면 안 된다. 홍보 수단으로 올리면 안 된다. 그 병원 이런 내에 내용 보면은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TV 출연 이렇게 그렇죠. 액체 걸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오, 마케팅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좀 네. 과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방송에 나갔었는데 네. 방송 나갔다는 거를 맛집들도 다 응? 무슨 아이, 그 생활의 사람- 달인에 나왔다고 붙이는데 왜 병원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서라고 그렇죠, 했어요. 이 그렇죠. 등에 네. 병원 내 공간도 포함되는지 아, 네. 그러네요. 그게 해석이 지금 얘기를 네. 보면 대중적으로 전파성이 큰 데에다가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자기 병원에 예, 트는 거야, 뭐. 예. 네. 폐쇄적 공간에 가령 테레비로 튼다든지 거기 액자 뭐- 거는 건 괜찮아요? 예, 액자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럴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그리고요 또 내용들이 또 있잖아요. 나머지는 뭐 너무 다양한 내용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출연료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뭐 간접 광고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비슷한 내용이고. 그다음 학력, 경력, 전문 과목, 전문의 취득 여부 등 자격 사항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전문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런 건 이제 금지되는 안 되는 건가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세상에 없는 전문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 의 치료 전문의 뭐 이러고 이제 달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전문의는 뭐 30몇 개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어쩌고 전문의 어쩌고 전문의.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그 스포츠 의학 전문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스포츠 거죠. 의학이라는 전문의는 없죠. 공식적으로 정해진 전문 과목은 아닌 거죠. 거죠. 스포츠 의학 전문가는 있지만 네. 스포츠 의학 전문의라는 말은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뭐 가끔 국가대표 선수들 이렇게 지정 닥터들 나오셔서 스포츠 의학 뭐 전문의 이렇게 전문가 이렇게 해야겠네요, 표현을. 전문가? 예.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정형외과 전문의 괄호해서 스포츠 의학 전공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인증의라든지 그 정확한 용어를 써야죠. 이제 논란이 또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건강기능식품 보면은 요새 의사들 중에서는 그 직접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많이 그렇죠.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분들은 좀 반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한 약을 내가 식품을 내가 뭐 홈쇼핑 나가서 파는 게 왜 잘못된 거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의사협회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는 방송 매체를 의료기관 또는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악용하지 않는다. 이 그 악용의 또 말이 문제가 또, 또 되겠네요. 애매합니다. 그리고 보면 활용이란 말은 건 또 다르잖아요. 근데요, 또 출연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읽어보면 특정 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하여 홈쇼핑 방송 등 광고 관련 방송 매체에 직접 출연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중하게 나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완전 금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제품은 제가 개발했는데요.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쓰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개발했는데요. 이런 요런 정확하게 요런 걸 넣어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객관적인 거. 설명을 네. 그러니까 근데 효능 효과를 보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막 이건 뭐에 좋아요라고 말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물론 뭐 법도 아니고 의사협회에서 그냥 뭐 자체적으로 민간 단체가 제공한 제정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요 가이드라인을 지키려면 일단 출연할 때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출연을 해야 출연은 되고 가능한데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출연료를 조금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주고 나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간 다음에는 이 건강기능식품 뭐 치료법 등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내용만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뭐 김변은 할 말 없어요? 이거? 법적으로 이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의사협회에서 이 개인 의사들의 어떤 활동 이런 거를 제약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뭐 이게 이제 직업 수행의 자유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제한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 자체는 그렇게 법적 구속력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라는 조직이 또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액션을 또 취할 수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에다가 의사로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격이 문제가 있다. 자격 정지를 의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의사들이 느끼는 느낌은 상당히 규제 또는 압박으로 느낄 수가 있죠. 지침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방송국에도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홈쇼핑 회사라든지 이런 데도. 여러분들도 이거 우리 이렇게 요거 좀 같이 지키자고 얘기해야죠. 의사들만 지키고. 아마 그래서 요번에 그 방송심의위원회 거기에다가도 좀 뭐 몇 분은 그 고발 의뢰를 했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의사협회에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의사협회에도 주고 같이 지키자고 한번. 한의사분들은 알아서들 만드셔가지고.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오늘. 오늘이 20 저희 녹음하는 날이니까 26일 날 의사협회에서 역시 따끈따끈한.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 이거 저도 많이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뭐
뭐 아무리 좋은 저 가이드라인이라도 여기 안 의사협회 지키면 홈페이지에 떠 있나요? 아직 안 떠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네, 확인 지금, 못했습니다, 예, 저희가. 언론에 처음 네. 저기 릴리스 내놓은 거라서요. 네. 네. 자, 하여튼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뭐 안 지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저 의사들이 좀 따랐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한의사들이나 진짜 이 한의사고 뭐고 아무런 의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지켰으면 좋겠고, 그 관련 제품 판매하는 회사들 또 뭐 방송사들, 홈쇼핑 뭐 이 채널들 이런 데서도 다 좀 저런 원칙을 좀 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의협 출입 기자인 송수연 기자를 갖다가 만나서 생생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안녕하세요. 갔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네. 자, 오늘은 최근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얘기해야죠? 네. 네. 뭐 결과는 이미 기사나 뭐 방송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기호 2번 추무진 후보, 그러니까 현직 의협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뭐 당선되긴 했는데 총 득표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지 3,000표 정도라서 벌써 이게 3,000표 갖고 의사협회 뭐 만 명이 넘는 10만 명이 명. 넘는다는데 네. 대표성이 있느냐 논란이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찌됐든간 선거 후 이슈 이게 또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투표율 자체가 31%로 정말 뭐 정기적으로 3년마다 치러진 정기 의협회장 선거 역사상으로는 최저였습니다. 뭐 지난해 있었던 보궐선거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보면 자, 근데 이제 투표율이 30%라고는 하지만 유권자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예. 네, 이게 보통 이제 뭐 1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네. 실제로는 뭐 10만보다 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유권자 자체가 4만 몇천 명밖에 안 되고 네, 이번에 44,414명이었는데 이것도 그 중에서 선거권을 확대해서 좀 늘어난 그러니까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30%가 한 거고 네. 그 30% 중에서 24%인가요? 네, 추무진 후보의 24.07%. 네, 그렇게 한 득표 거니까 하신 결국 총 숫자로는 득표 수로는 3,000표를 조금 넘는 네, 뭐 그 정도밖에 안 결과 나온 거죠. 네,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3월 20일에 개표가 있었는데 개표 결과 온라인, 오프라인 그 합산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추무진 후보가 3,285표, 24.07%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기호 2번 임수음 후보가 3,219표, 23.59%. 그러니까 1위와 2위 표 차가 66표밖에 차이가 안 났고요. 예. 또 무효표가 134표가 나왔으니까 이거 음. 가지고도 좀 약간 논란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기호 3번 조인성 후보였고요. 3,139표, 23% 득표했고요. 그리고 4위는 기호 4번 이용민 후보, 2,211표. 그리고 기호 5번 송우빈 후보가 1,792표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뒷얘기들이 지금 있는데요. 김변은 이 개표하는 날 뭐 큰 관심 없었죠. 하는 네, 줄도 뭐, 모르고. 네. 네. 나중에 기사 보고 알았죠, 그냥. 네. 네. 66표 차인 건 알았어요, 혹시? 예, 그건 알았어요. 아. 뒤에 듣고 그 무효표가 120표라 그러면 또 134표. 뭐 다시 한번 재검하자 막 이런 그러니까 얘기는 임수엄 없나요? 후보 측에서 재검을 요청했으면 네. 재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표차가 무효표보다 더 적었으니까. 그게 네. 개표함이 총 4개의 투표함으로 해서 차례차례 개표가 시작이 됐는데 1, 2 투표함을 개표를 했을 때 추 후보랑 임 후보가 그러니까 추무진 회장이랑 임수음 후보가 동표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검을 해서 3표를 임수음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고 우편 투표 3, 4함을 개봉했을 때 오히려 임수음 후보가 138표를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134표가 무효표가 나타났어도 그 무효표 때문에 장시간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온라인 그러니까 투표 개봉한 앞에서 거라.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네. 다시 뭐 재검을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지금 투표에서 많이 추무진 후보가 그렇죠. 이 온라인 약진을 투표에서 했네요. 역전한 예. 거죠. 근데 그러니까 되게 그 개표 현장에서는 흥미진진했던 게 후보들이야 뭐 피를 말렸겠지만 그 투표함이 4개인데 2개를 깠을 때 동표가 나왔다는 거죠. 네. 야,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네, 재검했을 때 3표 네. 앞서. 어쨌든 동표가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2개의 투표함을 깠더니 임수웅 후보가 조금 앞서는 네. 걸로 네. 나왔었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했더니 이번에는 추무진 네. 후보가 또 66표 조금 앞서는 차. 걸로 나와서 네. 정말 박빙의 승부였던 거죠. 네. 이게 온라인 투표는 좀 더 흥미로웠던 게 온라인 투표에서 1등을 한 후보는 임수훈 후보도 아니고 추무진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4위를 한 이용민 후보가 1432표를 획득하고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들 분석을 합니까? 네, 뭐 아무래도 그 이용민 후보가 개혁 성향이라고 분류가 돼 왔고요. 또 투쟁성을 상당히 강조한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전의총이나 의원협회 그리고 뭐 좀 젊은 층 어필이 좀 됐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투표를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분류가 됐었는데 그래서 유리하게 온라인 투표를 혹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의 뭐 연령별 분포라든지 뭐 지역별 차이라든지 뭐 이런 통계들은 나오나요? 이게 우편 투표는 다 이렇게 한꺼번에 와서 그냥 다 섞여서 무작위로 근데 섞이기 한 전에 거여서 받은 다음에 그런 정도의 이렇게 내용을 우편 확인한 투표는 다음에 하지 않아요? 안 되고요. 안 해요? 네, 아. 그 상태 그대로 해서 개표를 할 때 겉봉투, 속봉투 다 열어서 하기 그러면 때문에 안 우편 되고요. 투표를 하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령이나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그룹이 많이 했는지 이런 네, 데이터는 전혀 안 그거는 나오는 안 되고. 거군요. 근데 온라인 투표가 38대 선거부터 도입이 돼서 아마 온라인 투표는 그게 가능할 겁니다. 개인정보를 활용을 동의를 하고 선택한 유권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분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 분석 결과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투표 방법을 온라인으로만 했으면 그럼 이용민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었겠네요. 현재 온라인 투표 결과만 보면 그럴 그러니까요. 수도 그러게요. 어떻게 됐을지 예. 모르는 거죠. 또 온라인 투표만으로만. 투표 방식에 따라서 회장이 바뀔 수도 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공략하는 방식이 달랐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우편 투표 하는데 그 홍보물 인쇄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뭐 1억 6천인가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3년 후쯤 되면은 그냥 온라인으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또 이 우편 투표 용지를 받아서 직접 받아서 찍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찍는 맛이 있어.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온라인 투표를 다 하려면 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네. 그걸 또 꺼려하는 분들도 있다. 뭐 그래서 근데 이게 참 100% 이 선거라는 게 힘들지 자원 않을까. 낭비인데요. 어찌 보면은요. 예. 효율성도 좀 생각을 굉장히 해봐야 될것 위험한 같습니다. 발언 하셨습니다. 네. 선거라는 게 자원 낭비면 예. 그냥 선거하지 마. 독재. 독재.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거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선거를 할 때 이게 자원 낭비적 요소가 반드시 있기 많이 때문에 있죠. 네. 예. 이 종이들 이거 전부 다 북극곰 죽이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할 거야 이거. 예. 그 참 재미있는 또 현상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라인에서는 추무진 후보가 1등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오프라인에서도 추무진 후보는 1등이 아니었어요. 야. 둘 다 2위였는데 둘 다 2등인데 합쳤더니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후보가 5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명 아니면 2명 정도는 그 공탁금이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기탁금 5천만 기탁금을 원이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그 마지노선인 10%를 그 못 미치는 후보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는데 다 넘겼어요. 네. 다 모두 넘겼어요. 넘겼어요. 모두가 다 어. 10%는 넘긴 거죠. 그래서 기탁금은 다 찾아가신 거죠. 네, 그래서 의협은 이번에 선거로 이제 적자 본 거죠. 그러네요. 예. 하나만 그랬어도 5천만 원. 네, 5천 그러네. 그렇죠. 5천만 원 네, 버는 네. 거였는데. 그리고 또 그 3위를 차지한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도 약간의 의외성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인성 후보와 관련해서는 악재들이 좀 많이 터졌잖아요. 선거 기간에. 그렇을 뭐, 폭행 네, 논란, 경기도 뭐. 의사회장 시절에 뭐 사무처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했다라고 해서 합의금 1,100만 원을 물어준 사건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경고받은 사건도 있었고 또 뭐 지지 문자를 보내는 것 때문에 그 선관위로부터 경고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악재가 쏟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3,000표 넘게 득표를 했어요. 그 이제 송수연 기자의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아니 모든 기자들의 모든 기자들의 네, 아. 예상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인성 후보가 예상외로 많이 표를 가져가서 임수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지층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 조인성 후보의 이 악재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는데 네. 그래서 인지도가 더 높아졌다고 네. 얘기하려는 거죠. 이 얘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로 재밌는 뒷얘기들이 많았고
그 추무진 후보는 어쨌든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뭐 한 8개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회장으로 재임을 하고 사실 뭐 좀 강력한 카리스마 이런 게 있으신 분은 아니라서 뭐 좀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많았는데 의외로 예상을 깨고 의협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재선에 성공한 네, 그러네. 연임. 처음에 어. 연임을 한 최초의 회장이라는 또 그러게요. 영광을 갖게 됐죠. 네. 기관장표가 확실히 있는가 봐요. 네.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고 약간 조용히 강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 개표 직전 직후에 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행사에서 개표 끝난 다음에 추무진 회장님을 직접 만났었는데요. 그 말씀 진짜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희구라에서 안 불러서 나만 안 부른 줄 알고 섭섭해했다. 진짜 보궐선거 때 저희 다른 후보들을 다 후보들은 불렀었는데. 다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나만 안 부른 줄 알고 섭섭해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안 불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 재밌는 건 이번 선거 결과 개표를 앞두고 기자들 사이에서 또 내기를 좀 하잖아요. 누가 1등 할 것 같냐.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이 점심을 쏘자라고 했는데 출입 아무도 기자들끼리 못 맞췄습니다. 내기를 한 기자들이 1위, 2위를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이래저래 좀 예상을 깼다라는 평이 많긴 한데요. 뭐 추무진 후보가 이제 그 뒷얘기들을 모아보면 추 후보가 막판에 상당히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그동안 뭐 8개월 짧은 기간이지만 회장으로 활동하신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그리고 아무래도 직선제다 보니까 회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발로 뛰는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추무진 회장도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얘기가 들려왔고 또 조인성 후보도 그랬었거든요. 네. 뭐 교수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여러 의사들이 모여있는 곳은 다 찾아가서 일일이 팜플렛을 나눠주고, 공약집을 나눠주고 이랬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아무래도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 두 후보 다 경기도 의사회장 시절에 직선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추무진 회장도 38대 직선제를 했었고, 경기도 의사회장에서 조인성 후보와 맞대결해서. 그땐 졌었죠. 네, 그때 졌었죠. 네, 그런. 네, 그러면 얘기들이 1승 1패네, 서로. 그쵸? 네. 네. 하여간 이거 되신 분도 축하해드리고, 또 떨어지신 분들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생활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의협 회장이 바뀌었으면 의협 출입 기자도 뭐 바뀔 가능성이 있었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송 기자는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의사표 출입하죠 뭐. 네. 네. 그러는 걸로. 아, 네. 뭐 좋아하진 않네요. 네. 네. 아마도 송 기자가 계속 의사협회 출입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성순 기자, 송수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자,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을 앓고 있던 20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한의원을 갔습니다. 잘 안 나아서요. 그랬더니 한의사가 의학적인 치료를 모두 중단하고 한 2개월 정도 장기간 한약을 쭉 먹으면 체질이 개선돼서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치료를 시작했는데 결국 이런저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20세 여성인데. 이와 관련해서 망자의 부모가 한의사한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됐고요. 한 5년 만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최근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곽성순 기자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기자 계속
오늘 네. 계속 나오네. 오늘 저기 기자들이 대단히 다 바빠가지고 네. 방송 출연을 못하는 바람에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구라 저희 댓글에 정승원 기자 좀 말 못한다고 바꾸라는 댓글 달려가지고 그래요? 오늘 출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또 아니 그래서 히구라 방송 출연 기자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나 보다. 예. 아니 악용하면 안 된다. 그런 이게 해서 제가 충격을 받고 네. 이 정성 기자를 트레이닝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네. 오늘 또 출연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네, 좀 지방 바빠서 딴데 갔죠. 출장이 네. 있는 바람에 조만간 제가 오랜만에 댓글 달렸는데 기자 바꿔줘 뭐 이런 우리 또 정말 조만간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열심히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네. 열심히 잘- 저희도 바꿔줘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MC 바꿔 뭐 이런 거.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사건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좀 길긴 한데 이게 워낙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충청북도 청주에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소모 씨가 지난 2009년 1월 9일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딸 박모 양과 함께 H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접촉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딸이 지역 대학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아왔는데 이제 상태가 나아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진료를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전에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한의원을 한번 찾으신 거예요. 이 어머님께서 딸을 데리고. 근데 이제 H 한의원에서 원장 김모 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 김모 씨가 딸을 딱 진맥한 뒤에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 체계 이상이라고 진단을 딱 하고 양방 치료와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한 1년간 한약을 복용하면 체질이 개선돼서 완치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 한의사분이. 그랬더니 이제 박양이 그 바로 다음 날인 2009년 1월 10일입니다. 이때부터 다른 병원 진료를 모두 중단하고 이 한의원에서 조제해준 한약을 이제 매일 복용하고 뭐 침도 맞고 뜸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치료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2개월이요. 네, 2개월이 지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박양이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황달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한의원에 이제 당연히 갔겠죠, 이 박양이. 가서 네. 이제 이 증상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9년 3월 2일, 2개월 정도 아까 지냈다고 하셨으니까 2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김 원장이 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황달 증세나 이런 게 변비 때문이다, 변비.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에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약을 계속 복용하라고 이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한약을 계속 준 거예요. 네. 그다음에 3월 6일에는 침과 뜸을 또 시술을 하고 9일에는 이 박양이 좀 춥다, 한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열 치료를 했답니다. 온열 치료를. 근데 이제 온열 치료를 받은 그날 3월 9일까지도 증상이 계속 호전이 안 되니까 이 어머니께서 오후 6시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이제 시키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혈액 검사를 딱 받았죠. 이제 병원에 갔으니까 당연히 혈액 검사를 했겠죠. 그런데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80배 이상 높은 상태였다. 네. 이런 걸 딱 얘기가 드린 거예요. 그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OTPT에서 예. 뭐 숫자 제가 잊어버렸는데 1500 뭐 이렇게 올라갔었더라고요. 너무 뭐 네. 복잡해서 제가 지우긴 했는데 아무튼 뭐 80배 이상 높았다. 네. 간의 상태가 그리고 이미 90%가 기능을 상실했다. 이미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급성 전격성 간염의증이다. 네. 이거 굉장히 정말 무서운 거죠. 병이라고 네.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치료를 막 받았는데 상태가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인 3월 10일 새벽에 강남에 있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네. 이게 실명으로. 근데 이제 그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이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며칠 사이에 간 이식으로까지 이게 갔는데 어머니께서 바로 자신의 간 60%를 떼서 이식을 해주셨습니다. 네. 해주셨는데 이식까지 받고 이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2009년 7월 2일 부작용, 간 이식 부작용인 간 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이식편대 숙주 반응 등으로 사망을 한 겁니다. 이식 받은 다음에 이제 4개월 만에 사망을 하신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쭉 사건의 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네. 네. 2달간, 그러니까 지금 출발은 건강하던 여학생 피부염이 조금 있었고, 있는, 네. 접촉성 피부염으로 이제 병원 치료를 받는데 잘 안 나와서 그렇죠. 한의원에 갔고, 네. 2달 정도 약을 먹었는데 황달이 나타났어요. 황달 증세가 나타난 거죠. 황달이 나타났는데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다라면서 그렇죠. 약을 계속 먹으라고 했고, 그 약을 보니까 날짜를 보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더 황달이 먹었죠. 나타난 이후에 한 일주일 더 정도를 먹었습니다. 이제 더 먹었더니, 그 다음에
응급실에 갔더니 간이 90%가 망가졌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면은 환자 부모님께서 소송을 할 수밖에 당연히 없을 네, 그렇겠죠. 20살이면 이제 네.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H한의원에서 이제 한방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접촉성 피부염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잖아요. 이 박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가 이제 진짜로 망연자실을 하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보면 박양이 이제 H원 찾기 전인 2008년 12월쯤에 네. 2008년 12월, 2009년 1월에 A 대학병원에서 받은 임상병리 결과를 봐도 그래요. 있었어요. 다행히 전에 그때 피검사 있었어요. 결과가 그게 있네요. 있었어요. 네, 직전에. 네, 봤더니 그 간 수치 이런 거가 정상범위라는 게 이 증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냐면 착하세요. 가서 사과를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의원에 가셔서 사과해라. 내 딸이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원장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2010년 9월에 손해배상 아니나 다를까는 거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왠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왠지 사과를 안 했을 것 같은. 네. 그리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고. 네. 하여튼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10년 9월에 제기를 해서 5년간 소송이 쭉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대법원이 난 거죠. 자, 5년이나 이어졌지만 결국 그게 이제 1심, 2심, 3심이 다 진행되느라고 5년이 걸린 건데 맞습니다. 1, 2, 3심 모두 그 환자 측이 승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판결 네. 요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 박양의 부모에게 김 원장이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게 판결이 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1심은 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요. 이 결과는 어떻게 났냐면 2011년 9월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김 원장의 과실과 망인의 전격성 간 부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그러니까 김 원장 때문인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죠. 특히 김 원장이 설명 의무와 전원 의무를 위반했다는 박양 부모 측 주장 대부분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한약을 오래 복용하면 간에 이런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안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황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고 치료를 좀 받아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게 잘못됐다. 이런 판결을 이제 1심에서 내렸다는 거죠. 네. 1심 내용과 분명히 또 김 원장이 항소를 했겠죠. 하셨죠. 예, 네. 항소를 했을 때 항소심도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내용으로 쭉 네. 이어졌는데 2심에서는 근데 김 원장이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격성 간 부전이 일단 사망의 이 원인인데 2009년 3월 4일과 8일에 이 박양이 이 이부프로펜이라는 해열제를 복용했는데 이 약 때문에 간에 이상이 왔을 수 있다라고 이제 김 원장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2009년 3월 4일과 8일이면 네. 그 아까 황달이 생겨서 그렇죠. 생긴 거부터 응급실에 가기까지고 일주일 그 사이에 그렇죠. 기간이 지금 걸쳐 있네요. 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당시에 이제 김 원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법원에서 이제 당시 식약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 약이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은 0.1%밖에 안 된다. 이런 회신을 준 거죠. 그럼 그걸 이제 근거로 삼아서 이부프로펜이 아주 흔히 쓰이는 약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흔한 약이고 간 독성을 일으키는 확률은 정말 매우 낮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극히 드물고 이게 브루펜 시럽이에요. 착한 아이 브루펜. 네, 착한 아이 브루펜 그 아이들한테도 먹이는 그 약이라서 매우 안전한 약입니다. 그럼요. 애들이 먹는 약은 그러니까 안전하죠. 주장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었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그 주장을 근데 해서 법원이 안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안 네. 받아들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현황 쭉 사건 말씀할 때 황당 증세 있을 때 몇 가지 약을 첨가해가지고 이제 김 원장이 약을 더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도 처음 듣는 건데 간 기능 보호와 황달 치료에 효험이 있는 인진호탕, 가미 개궁탕 등을 이제 당시에 처방을 해서 나는 적절하게 한방으로 치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이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죠. 당신은 특별한 황당 치료를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2심에서도 판단을 한 네. 거죠. 그렇게 해서 2심에서도 졌는데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네. 네. 3심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 3심이 이제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12일에 낸 건데요. 이제 대법원이니까 이런저런 건 다 보고 그냥 기각, 모두 기각. 이래서 5년 만에 깔끔하게
깔끔하진 않죠. 5년이나 이제 지났으니까. 그렇죠. 질질 예, 끌었죠. 질질 끌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부모들은. 5년 만에 된 네. 겁니다. 그래요. 근데 배상액을 좀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너무 2억 적지 6천, 않아요, 이거? 예,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환자들에 대한 위자료도 적고요. 네. 예, 그리고 예, 지금 판결문을 보고 있는데 사망한 그 환자에 네. 대한 뭐 손해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한 2억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예. 2억에서 2억 4천 보통 그렇습니다. 20세가 너무 사망했을 작아요. 경우에 네, 너무 위자료가 작아요. 너무 작게 나오기 네, 때문에 작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여튼 환자한테 2억 원 조금 넘게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치료비하고 그 장례비하고 예. 그다음에 각 부모한테 위자료 1,000만 원씩인가 그렇죠. 이렇게 예. 지금 해가지고 2억 6천인데 네. 특히 어머님에 대한 위자료가 너무 작죠. 없죠. 예. 왜냐하면 어머니가 간을 60%를 그렇죠. 이런 일이 네. 아니었으면 간을 60%를 갖다가 이렇게 그럼요. 떼서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한테도 신체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엄청난 데미지를 손해가 주시는 나왔을 거죠. 텐데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1,000만 원밖에 인정하지 않은 거는 조금 좀 어떤 너무 주장을 적은 안 것 한 같아요. 건지 네. 너무 적은 거. 네, 같아요. 너무 좀 그런 것 아, 같습니다. 그 생각은 또 못했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예. 2억 6천. 음. 야, 이거 5년 동안 딸 잃고 아니, 너무 그렇게 적어요. 고생하고 진짜. 예. 네. 누가 이거를 음, 받아들이겠어요. 자, 근데 음. 이게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각계의 반응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의료계에서는 정당한 어떤 당연히 그렇다고 꼭 필요한 얘기하고 판결이다 있고요. 이런 네. 반응이고 네. 뭐 한약을 먹을 때 이런 좀 간 독성 나타나는 거 우리 많이 봤다 그동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다 주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인데 한의사협회의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예. 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협회에서는 환자가 사망한 게 한약 때문이 아니고 간 이식술의 부작용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이 논평을 했어요. 그런 논평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기자가 전화해서 저희 기자가 사실은 지금 한의업 출입 정지 상태인데 네.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출입 약간, 정지인데 전화는 해도 되나 봐요. 출입은 한 건 아니니까 네. 전화만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의사들도 의료사고 많이 내는데 왜 이거 한의사 하나 갖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번 판결을 통해서 한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의미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너무 확대 왜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네. 이 사건을 두고 한약 먹으면 무조건 간이 나빠진다라고 확대 해석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그건 그렇게까지는 흔한 어렵죠. 일이 아니고 네. 문제는 한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미리 알려줘라 환자한테 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슨 뭐 양약이 되든 한약이 됐든 간에 그 수반되는 부작용은 다 그럼요. 있죠. 아, 그럼요. 네. 그 아까 이부프로펜도 두 번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간 부전이 온 거다라고 그 김 원장이 주장하니까 기각이 된 거지. 그 약도 계속 먹으면 간 그럼요. 부전이 올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한의사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은 한의만 너무 맹신하는. 예. 맞아요. 이게 이제 그 급성으로 나빠질 수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간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를.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황달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면은 이건 조금 한번 더 가보셔도 네. 의학적인 정밀 진단을 좀 받아봐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간이라는 거는 비가역적으로 나빠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놔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환자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황달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피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그 뭐 간 수치가 80배 이상 나왔다는 네. 황달이 나타났을 때만 병원 가서 했어도 치료를 받았어도 절대 안 죽었을 거예요. 네. 이분은. 근데 황달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일주일이나 계속 그 약을 먹였기 때문에 조금 더 첨가해서 더 첨가해서 예, 네.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네. 사실 지금 이제 법리적으로만 보면 뭐 전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판결문을 읽어봤는데요. 판사의 판결 내용은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이게 한약을 먹어서 잘못 먹여서 죽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예, 이 유죄 판결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라 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손해배상 판결. 판결을 네. 내린 핵심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설명 의무 위반하고 맞습니다. 전원 네. 의무 위반하고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일반적인 말씀드린, 의료 네. 소송에서 나오는 흔히 나오는 그 이유 그대로입니다. 네, 왜 맞습니다.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명하지 않았느냐 충분히. 그래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전원을 해야지 왜 그렇죠. 계속 갖고 있으면서 악화시켰느냐. 그 두 가지의 책임을 물은 거지 한약을 먹인 행위 혹은 어떤 한약을 처방했느냐 그 처방 행위 자체의 문제를 삼은 건 아니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양의학계에서도 예전에 많이 가끔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소송을 보면은 양의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네, 그러니까 한의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르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회원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그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반응이 왔을 때는 다른 원인도 생각을 해봐서 조금 정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전원을 시켜라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예. 그 2심을 한 대전 고등법원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제 판결문에 이제 그런 판결문에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적혀 거기 있어요. 아예 그 거기 내용이. 보면 네. 한의사로서 약제의 효능과 부작용 등에 대해 정통해야 할 전문가가 간 기능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환자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관찰해 조기에 대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요. 근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죠. 이 김 원장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이 한의가 보통 보면은 믿고 따라와라. 네. 뭐 이런 쪽에 나만 믿어? 약간의 그런 게 또 강해요 보면은. 그리고 저 네. 정말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좀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그 한의사들이 흔히 이제 명현 현상이라고 네. 환자가 뭐 약을 먹고 나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그게 약발이 듣느라고 그런 거니까 좀 더 기다려봐라라는 얘기를 흔히 하신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진짜 그 약발이 나타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부작용인지를 나빠지는 건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거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한의사 선생님들 보면 일반 국민들이 한의원을 찾아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약이 잘 안 맞는다 생각을 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저 소모 양도 맞아요. 네. 병원을 안 병원 다니는 게 다녔는데 아니에요. 치료가 안 돼가지고 한의원에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리 상태냐면은 한의사한테 굉장히 의존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걸 신비주의로 가서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한의도 과학이라고 자꾸 얘기하시고 아니, 그 요즘 주장하시는 하시려면 게 그거죠. 그러려면 예.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뭐 무조건 믿고 맡겨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본인 스스로들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대처를 하는 게 그러셔야 될것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 이 김 원장이 저희 이제 판결문에 이 생년월일이 나와서 이렇게 네. 몇 살이나 된 분인가를 봤더니 그 52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60대 중반 그러시네요. 뭐 네. 정도 네. 되신 거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옛날식 어떤 뭐 생각. 네. 요즘은 이 전원 의무 뭐라든지 설명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알고 계신데 계시죠? 네. 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김 원장에 대한 형사소송도 네, 동시에 형사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마침 또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26일. 26일 날 네.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네, 형사에 관해서는 무죄로 네. 최종 판결이 이것도 났습니다.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이 돼서 금고 1년이 네. 내려졌었는데 2심하고 3심에서는 2심하고 무죄가 3심에서는 나왔습니다. 무죄.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래요. 뭐 형사적으로는 유죄에 대한 증거 문제라든지 어떤 증명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가 무죄 나는 경우들이 있어도 또 민사 또 다르죠. 그럼요. 예, 그렇죠. 민사는 주의 의무 위반이니까 아무래도 형사적 판단하고 민사적 판단은 좀 다릅니다. 네. 뭐 김변희 판사였으면은 형사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판결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요 그거는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그렇죠. 가지고 판단하는 네. 거지 판사가 그냥 뭐 옛날 원님 재판하듯이 그냥 넌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증거를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심증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내기가 어렵죠. 예. 자, 어쨌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최종 무죄 선고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이제 2억 6천만 원. 그리고 5년 걸렸으니까 그 변호사 비용이랑 그건 뭐 다 이자 이런 원장- 거 다 원장이. 추가돼 가지고 실제로
좀 아마 내야 그 될 전에 돈은 집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모르죠. 이자가 꽤 붙었을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 사고 났을 때부터는 5%씩 이자 붙죠. 네. 예, 5%씩 이자 붙고 특정 기간 이후에는 20%씩 이자를 붙습니다. 네. 특히 1심 판결 선고 난 다음 날부터는 20%라고 적어도, 되어 예, 있어요. 여기 20% 1심 판결문 보면. 그러면은 네. 변호사들은 꽤 많이 만약에 1심 때부터 3심까지 계속 변호를 하셨다고 치면 네. 그거를 5년 동안 계속 안 받다가 이 김원장한테 한 방에 받으시나요? 그 보통은 20%씩 이자 붙기 때문에 네. 의사 쪽에서 뭐 네. 김원장 같은 네. 스타일에서 20% 이자를 계속 붙겠어요? 그냥 먼저 내겠죠. 먼저 내고 예. 이자를 갖다 지급을 정지를 시키겠죠. 공탁을 일단 걸거나. 내서 네. 만약 끝까지 안 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자만 해도 한 뭐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되겠네요. 예, 5년이면 꽤 되겠죠. 한 1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오. 예. 아니 연 20%고 5년이니까 원금보다 더 많겠네요. 뭐 이자가. 아니죠. 그게 복리는 아니고. 예. 연 다 해서 20%. 예, 연 이렇게 다해서. 되는 거죠? 예. 아니 1년에 20%씩인데 예. 5년 동안 있으면 1년에 20%, 그 다음 해에 또 20% 붙으면 예. 원금만큼 되잖아. 5년이면. 그러네요. 그럼, 역시 딱 이과라, 그러네요. 이과라 틀려. 네. 아니 20 곱하기 5가 100인 거는 문과도 알아야 하는 산수인데 이상하네. 자 아니, 어쨌든 1억 네. 정도 되겠지 1억 그러면. 예. 예. 그러네요. 네. 자, 아니죠? 2억이 수입료가 얼마나에 따라 2억에 달라지는 20%니까 네. 그러니까 원금하고 똑같은 4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1심 끝난 다음부터니까 네네네. 예, 한 2억 될 것 같아요. 예. 네. 1억에서 2억 사이 되겠네요. 네, 하여튼 돈이 얼마를 배상한들 되겠습니까? 그거? 예, 이미 사라진 생명을 뭐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딱 대학 이제 막 대학 고생해서 가서 이제 대학 가서 네.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나이인데. 이런 부분들도 판사들이 조금 너무 그 사람의 그 젊은이가 죽었을 때 정신적 고통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게 2천만 원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네. 네. 대학 등록금도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데 지금. 네. 그러게요. 네. 네. 위자를 좀 올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확대 해석하지는 말고요. 우리 그럼요. 서로 예, 네. 네. 정확하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게 다들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내망현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곽 기자 오늘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한 방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희구라 성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3월 27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4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pril.